그게 잘 드러나는 곳이 평양이라는 도시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맞는 되게 컨트롤되어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큰 규모가 아니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를 건너뛰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현대 건물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서 중심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와이어의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요. 튼튼한가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언젠가는 와이어가 버티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재료에서 노화가 오기 전에 재건축을 하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와이어 같은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와이어 노후가 돼요. 그 뉴욕에 있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같은 경우가 현수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케이블 와이어들이 막 내려와 있잖아요. 그 케이블이 굵은 그런 여러 가지 금속의 한 다발에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선들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나게 굵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와이어라고 해서 그냥 한 줄짜리 뭐 낚싯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현대백화점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엄청나게 그냥 거의 쇠봉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들어가서 그게 뭐 크게 빠르게 노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게 이제 오래될 때는 교체를 해줍니다. 그 워싱턴 브리지 현수교에도 그런 와이어들이 있는데 그 케이블 선들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교체를 안 해가지고 붕괴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래되면은 한 100년 가까이 되면은 나중에 하나하나 바꿀 수 있죠.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케이블들이 이렇게 여러 줄이 가니까 순서적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블이 당겨주는 것들이 한 기둥이 하나 정도밖에 없었다면은 뭐 보조로 일단 당겨놓은 다음에 가운데 거를 교체하고 나중에 보조로 공사 중에 만들어놨던 거 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조 엔지니어 분들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니다. 보통 그러한 금속 케이블들이 제일 손상되는 경우가 녹이 쓴다든지 이런 부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백화점도 보시면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해놨죠. 그러니까 방청 도료 같은 거 다 발라놔서 그 물과 산소하고 만날 수 있는 거를 다 차단하는 거죠. 코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 다 도장을 하고 와서 상당 부분에서는 뭐 유지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압구정 로데오 청담을 서울숲과 이으려면 한양 21동 옆에서 보행자 다리가 생기가 이상적이지 않나요? 왜 구현대에서 시작을 해서 사선으로 짓는 게 좋은 거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제가 말한 게 딱 이 한양 21동 옆에서 연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압구정 구현대에서 연결하는 건 그냥 제가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마스터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한양 아파트 재건축할 때 거기 재건축 조합장을 하시려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꼭 말씀을 드렸던 거가 그 한양 아파트 21동 옆에서 그 서울숲으로 되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어라. 그게 최단거리이기도 하고요. 그게 제일 좋은 위치 맞아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현대는 그래도 제가 그런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두 포인트 다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어서 강남에서 건너가서 서울숲과 연결을 하려면은 일단 지하철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하철역이라는 대중교통 라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한강가까지 걸어가고 그러려면 이제 아파트 단지 자체가 지금처럼 폐쇄적이면 안 되겠죠. 개방적인 그런 도로가 관통하면서 그러려면은 상업가로가 만들어져야겠죠. 그 옆으로 그 가게들이 1층에 쭉 도열되는 그런 선형의 가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서울숲으로 딱 가면 돼요. 근데 이 압구정동 일대에 보면은 지하철역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압구정역이 하나 있고요. 3호선, 그 다음에 로데오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데오역에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한강을 보행자 전용다리를 건너고 서울숲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타고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강남의 도로망을 쭉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다리가 건너오는 데들은 주로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대교 건너면 원주로 있고 쭉 돼 있잖아요. 근데 동호대교 건너온 다음에 거기 압구정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원주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차선폭이나 그 메인 도로는 아닌 거죠. 원주로가 제일 큰 도로. 그 다음에 이 선릉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그 도로는 되게 폭이 좁아요. 한 6차선 도로 되나요? 그 폭이 좁은 데가 이제 로데오를 거쳐서 한양 아파트 단지 그 21동 옆으로 해서 서울숲으로 가게 돼 있는 축선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 사실은 도로의 폭이 좁다라는 얘기는 보행 친화적인 거리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원주로 같은 광활한 그 대로 옆을 걷는 것보다 선릉로 옆에 있는 그쪽 라인을 걷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쭉 걸어서 갤러리아 백화점을 거쳐가지고
한양아파트 21동을 지나서 서울숲으로 가는 그 다리가 사실은 제일 적합한 가장 좋은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근데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양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런 얘기조차 안 나왔고 그거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압구정동 구현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있고요. 그걸 도대체 왜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돈 들여가지고. 사실 그게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지으면은 뭔가 기부 찬합을 뭐 받으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조항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그렇게 서울시하고 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그 영상 올렸더니 댓글에 거기 안 그래도 좋은 데인데 왜 그렇게 다리 만들어서 현대아파트 주민을 더 좋게 만드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외부의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도시를 다 안 좋게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안과 밖에서 다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든지 뭐 무슨 대통령이 밀어붙이지 않기 그러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로 사업성 뭐 분석을 해보면은 그거 짓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조는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그러려면 거기에 어떤 그 상업 면적을 만들어서 그것도 분양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회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성이 있는 걸 만들어야겠죠. 근데 만든 다음에 만들면 대신에 뭐 이쪽에 단지를 재건축할 때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좀 면제를 받아야겠죠. 예, 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거를 줄여달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은 뭐 맞바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그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는 일인 거죠. 그 잘 사는 동네 임대주택 안 넣겠다고 하면 또 양극화 현상 뭐 이런 얘기 또 엄청나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럼 주민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그러면 뭐 얻는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지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럴 것이고 밖에서도 욕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저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결론은 위치로 보면은 맞습니다. 한양아파트 21동 앞이 제일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문득 어디선가 들었던 건축은 이데올로기와 밀접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전 영상을 통해 독재자와 건축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한반도야말로 이데올로기로 건축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과 북한의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 융합될지, 융합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지역과 북한 지역 간의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다르게 극단적으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데올로기와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다른 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샘플 같아요. 건축에서는 뭐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 제가 독재자가 좋아하는 건축 얘기할 때 보면은 건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기 위해서 좌우 대칭의 공간을 많이 만들고 아웃 오브 휴먼 스케일의 거대한 스케일의 건물을 많이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드러나는 곳이 평양이라는 도시예요. 평양도 보시면 대동강이 가운데로 흘러가서 서울하고 비슷한 컨텍스트거든요. 근데 평양은 도시계획을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의 사회주의 국가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 플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아웃 오브 휴먼 스케일로 엄청난 규모로 그것들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서울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궁궐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근대 사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획적인 도시가 막 큰 스케일로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컨텍스트가 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두 개가 이제 똑같이 어떻게 발전할 걸 보면은 북한이 도시화 비율이 남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시화 비율이 91%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북한은 도시화가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는 정치적으로 그 컨트롤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믿을 만한 그런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회라서 도시의 규모가 사실은 되게 컨트롤되어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큰 규모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는 5천만 인구고 거기는 3,50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인구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화 비율이 85%, 9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평양뿐 아니고 다른 거점 도시 같은 것들, 뭐 신의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뭐 광산이 발달한 지역 같은 데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곳이 도시화가 많이 발전을 할 텐데 집중이 되고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겠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북한에다가 도시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했던 실수를 건너뛰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시면 전화기가 집집마다 들어선 다음에 공중전화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갔잖아요. 근데 95년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는 한 동네에 전화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었거든요. 야, 얘네들은 언제 공중전화 깔고 그러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중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깔 필요가 없이 곧장 핸드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투자를 중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2번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사실은 앞에 선배들이 했던 과정 하나 정도는 건너뛰고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의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빨리 점프해가지고 간 그런 추월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북한은 도시화를 이룰 때 남한하고는 좀 다른 코스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다거나 할 때 우리는 지금 만들면은 사실 이미 다 인구가 정착되는 상태에서 이 도시 1000만 명의 도시에서 뭔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몇십 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인구 이동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에 더 빠르게 하면서 우리의 도시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2.0 버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음 질문은 그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 그거에 대한 이야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백화점 건물을 주거로 변경한 예가 있나요? 마지막 말씀에 문득 궁금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빌딩이 규모가 크죠. 뚱뚱한 건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폭이 한 몇십 미터, 뭐 한 거의 큰 것들은 100m까지도 가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폭은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의 두께보다 훨씬 넓습니다. 뭐 3베이 아파트다 이런 걸 보시면은 방이 하나 있고요. 긴 쪽이 뭐 한 4m, 5m 정도 되죠. 중간에 복도 같은 것도 있고 화장실 있고 뒤에 방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은 10몇 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오피스 빌딩이나 백화점 같은 데다가 한쪽 편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게 한쪽은 창문이 없는 그런 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대한 건물을 우리가 이 주거 환경으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집을 쓸 때 아무리 크게 쓰더라도 뭐 6m 이상 되는 방을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m만 되어도 폭이 되게 좋은 방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가운데 중복도 있고 한쪽엔 창문이 전혀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운데 중복도 있고 양쪽에 방이 있어도 그렇게 뚱뚱하진 않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백화점에다가 몇십 미터 되는 폭의 그 건물에다가 주거를 넣게 되면은 통풍도 안 되고 채광도 안 되는 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간의 미래라는 책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은 가운데 햇볕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은 도심 속에서 버티컬 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내 농장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겠죠. 인공 조명으로 식물들을 키우는 것들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쪽을 뭐 다른 물류 센터 같은 걸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햇빛과 통풍이 필요 없는 그런 공간을 프로그램을 넣고 바깥쪽에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폭으로만 쭉 돌려서 그렇게 집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레이어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동안에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보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